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직접 풀리는 돈은 20조 2천억 원이고요. 그 초점은 소비 확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재정은 괜찮은 것인지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예보입니다.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의 벼락까지 동반한 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포함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전 국민에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 차등 지급되고 소상공인 113만 명은 16조의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일요일 한남동 관저에서 새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서면 조사나 비공개 방문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시설을 공격받은 이란이 이스라엘 병원 등을 향해 맞불 공격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인천의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확대되면서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장맛비도 쏟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공식화됐죠.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심한 만큼 이제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면서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되 취약계층을 좀 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게 또 맞죠.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추경의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내수 경기 회복,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 촉진인데요. 이를 위해서 2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데 국민 90%는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20조 2천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됩니다. 먼저 13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되는데 1차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종합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발행 규모가 2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은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하고 숙박과 영어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소비 분야의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발행됩니다. 철도와 항만 투자 등 건설 경기 활성화와 신사업 분야, AI 신재생 투자 확대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수익 규모를 줄이는 세입 경정을 5년 만에 10조 3천억 규모로 반영했습니다.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 조정, 세입 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19조 8천억 원의 국채 발행과 5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충당됩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이 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113만 명의 빚 16조를 탕감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산업단지, 상가에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폐업 식당 자리는 1년 가까이 비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거 분양하면서 코로나 터졌잖아요. 요즘 이제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데다 오일금 하니까 이제 상가들이 못 버티죠. 코로나 때 쌓인 빚의 내수 침체에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원, 연체율은 1.6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수준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빚 16조 원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겁니다. 총 인원은 113만 명에 재원은 한 4천억 정도 재정해서 투자를 하고 한 4천억 이상을 금융권에서 또 같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 10만 명에게는 빚을 깎아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90% 원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만 명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도 상한을 600만 원으로 늘립니다.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 어려우면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이제 모럴 해저드 논란 그리고 도덕 형평성에 대한 이제 우려는 함께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관련해서도 1조 6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79만 8천 명으로 18만 7천 명 늘립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도 늘리는데 특히 건설업 분야 실직자 1만 명은 훈련 수당을 월 48만 4천 원으로 20만 원 늘립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를 4만 8천 호로 3천 호 늘립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대상도 15만 7천 명으로 2만 7천 명 추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일요일 낮 12시에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G7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의제 설정 없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서둘러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요. 여야는 모두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대통령실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자 중심의 관성적인 행정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부처의 업무 보고를 혹평하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조만간 내각 인선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캐나다 순방 직후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재명 대통령. 안건으로 올라온 추경을 언급하기에 앞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직사회의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보고된 정책을 살펴보면 가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며 공무원의 결정은 5,200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끔씩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험을 예로 들며 공무원들이 연간 수백만 건의 민원을 외면하는 문화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부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책하며 이 대통령의 기강잡기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조각 작업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검증이 끝나면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추가 인선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원내지도부 진용을 갖춘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집착과 목리를 그만두고 원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법사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를 마친 만큼 협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 자신들이 맡은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정보위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지만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1기 원내 지도부가 협상했던 그 결과에서 바꾸는 게 쉽지 않겠다.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자고 했는데 야당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인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연일 강조하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증인 신청에 반발하며 청문회 법 개정까지 시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결격 사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연찮은 석사 취득 과정에 재차 의문을 제기했는데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중국에 넘어가 합의를 마쳤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은 당시 회의 기록상 불가능한 동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기억의 오류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정치 자금 제공자와의 수상한 돈 거래와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불투명한 기부금 출처, 고등학생 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그냥 덮을 사안이 아니라며 후보 스스로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체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인신 공격으로 규정하고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에 나오라는 건 흠집 내기이며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또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법으로 막겠다며 관련 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가족까지 이렇게 파헤치는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는 선진 외국 사례까지 아마 감안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선 원칙과 국정 운영 방식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사청문 전국 내내 여당은 능력 검증에 집중하고 야당은 도덕성 논란 부각에 사활을 걸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출입국과 비행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올렸습니다. 이어 다른 글에서는 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 학업을 마쳤다며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모두 감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여야가 오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논의합니다. 어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라고 치켜 세웠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특검과 내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그제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방을 눈앞에 두고 있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검사의 준비 기간 20일 동안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내란 특검법 10조 1항을 근거로 드는데 준비 기간 중이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준비 중인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 즉 기소는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미 준비 기간을 조기에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준비 기간은 20일 이내라고만 명시된 만큼 언제든 공식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준비 기간을 빨리 끝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특검이 조기에 수사를 개시하고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 구속 상태 유지를 시도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나름의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은 내란 사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선 재판부의 보석 결정, 반발에 따른 항고와 집행정지와 별도로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석방을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비공개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신청에 나섭니다.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협상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공습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의 반응이 관심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공격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정 시점을 미룬 겁니까? 네, 이란에 더 시간을 줄 테니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여부 결정 시한을 2주 안으로 정한다는 건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여부를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a messag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and I quote,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결정을 위한 2주일의 시한을 통보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결정을 미룬 데에는 중동 전쟁 개입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안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CNN은 오전에 트럼프 일기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이자 미국의 이란 공격을 반대해온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 여전히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이란의 핵시설 파괴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미 CBS 뉴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하 핵시설인 포로도 파괴가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 CBS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믿고 있다면서 핵시설 파괴가 과업을 끝내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 없이 이란 정권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최종 결단, 그러니까 군사 개입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란 산악 지역 포로도에 위치한 이 핵시설은 원심 분리기가 설치된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지하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한 파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포로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공격의 필요성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토론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을 논의했는데 경론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유엔 안보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 공개 토론을 열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중동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외세의 간섭이나 특정 국가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이 러시아의 대사도 이 분쟁의 원인은 외부의 내정 간섭과 일부 국가의 지정학적 야욕, 영향력 확대 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쟁의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란과 독일, 프랑스, 영국 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clear that diplomacy is the only and best way forward. There is a dialogue between Iran and those three European Union countries is positive in itself, but obviously we'll have to see what the outcome is. 네, 유엔은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진전이 있을 경우 회담 결과를 따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전까지 파괴한다면 체르노빌급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카타르 등 걸프 연안 국가들의 식수는 3일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이란 아라크 지역 핵시설인 중수로 폭격 영상입니다. 더불어 현재 이란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חיל האוויר ממשיך ותוקף ומעמיק את הפגיעות בכלל הרכיבים כפי שהגדרנו במטרות המלחמה. פגענו באתרי גרעין, גם בבושאר, גם באספהאן, גם בנתנז, ונמשיך לפגוע גם במתקנים אחרים. 하지만 곧바로 부셰르 원전을 언급한 것은 실수였다고 정정하면서 공격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부셰르 원전 건설부터 핵연료 제공과 폐연료봉 처리까지 모두 맡은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은 부셰르 제1원전이 공격받을 경우 체르노빌에 비견할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악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Россия призывает израиль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емедленно прекратить налеты на ядерные установки и площадки, находящиеся под гарантиями и являющиеся объектами провер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АГАТЭ. Особенно обеспокоены безопасностью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Бушер, в работе которой задействованы росси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걸프 연안에 자리 잡은 부셰르 원전은 이란 수도 테헤란보다 오만,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과 지리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이들 국가는 걸프 해역의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식수로 쓰는데 부셰르 원전이 파괴될 경우 방사능 오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셰이크 무함마드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부셰르 원전이 폭발할 경우 사흘 안에 자국 식수가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뿐 아니라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48살 윤정우입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 예방 효과를 따졌을 때 윤정우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한 남자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오릅니다. 6층까지 기어올라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버리고 야산에서 노숙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오다 나흘 만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도주 자금을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주까지 다 계획하신 걸까요? 한마디 해주시죠.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48살 윤정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또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이익 등을 따져볼 때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윤정우가 한 달 전쯤에도 피해 여성을 위협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신상 공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경찰은 윤정우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스토킹해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 웹사이트를 운영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실적이 안 좋은 곳은 합쳐서 규모를 키웠고요. 홍보에는 청소년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산공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불법 도박 웹사이트 누리집을 운영해온 일당들입니다. 이들은 40대 총책 A씨 등과 함께 동남아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누리집 8개를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오고 간 판돈만 5,300억 원 상당, 가입된 회원은 최소 4만 명에 달합니다. 각종 도박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고 운동 경기 승부를 예측해 돈을 거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27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업형 운영 방식을 도입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은 폐쇄에 합병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집책과 기존 이용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신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친숙한 청소년에게 접근해 도박 누리집을 광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홍보팀이 이렇게 도박 사이트를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홍보를 하면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32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남은 피의자 1명을 추적하고 고액 상습 도박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가 연인 1명이 숨지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피의자를 경찰이 후속 수사한 결과 불법 도박 웹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점을 파악해 불법 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방을 비워달라는 고시원 관리인의 요구에 화가 나 관리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군부대 외곽 철조망을 훼손하고 약초를 캐러 침입한 60대 남성이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함께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벤츠 차량 리스료 등으로 7,658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립대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잇따라 소방당국이 장시간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추돌 사고를 낸 차량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높게 쌓인 쓰레기 더미 위로 불길이 넘실거립니다. 검은 연기는 밤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솟구쳐 오릅니다. 식물원 쪽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연기가 엄청 크게 계속 나가지고 약간 퐁퐁 소리가 좀 나고 신고하는 와중에도 불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소방당국은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 쓰레기 더미를 뒤엎으며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이사이 숨은 불씨를 잡아내고 불을 완전히 끄는 데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등으로 불이 시작된 건 아닌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늦은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역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에 잘 타는 폐기물이 많아 8시간 만에야 진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 인근에서 판교 방향으로 달리던 경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여기에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모두 3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등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고 경차에 불이 나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해킹 사고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가 마무리되는 오늘부터 고객이 직접 매장과 일자 방문 시각을 선택할 수 있는 신규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어제까지 예약한 사람에 대한 1차 유심 교체가 완료됐고 유심 재고 역시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 성적표여서 이목이 쏠립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지난해 D등급을 받은 11개 기관은 올해도 같은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은 선언의 날입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오늘 부산항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영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과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고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선원 24명에게 포장과 표창이 수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아파트 관련 상담이 116.1%, 에어컨 불만이 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와 시공된 뒤의 모습이 다르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주요 부동산 금융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용 고객이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같은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청약통장의 보유 여부, 우리원 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 일정이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과 붉은색의 매우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은 시간당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점차 호남 내륙과 영남 지방까지 확대하면서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영남과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5도, 청주는 26.6도로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5도, 전주와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엔 날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인천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 곳곳에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전국 장마. 산발적인 비로 시작하지만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내륙 곳곳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가장 큰 고비는 오늘 밤사이 중서부 지역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가장 강한 강수는 20일 밤사이에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규모 저기압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는 그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걱정은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정체전선 위로 작은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생길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북한에도 강하게 내릴 걸로 보이는데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 하천이 불어나면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의 침수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정체전선 특성상 지역마다 비의 양과 강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의 경우에는 폭이 좁은 형태로 선형의 강수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남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강수 편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전선은 토요일 오전까지 중부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서서히 남하하겠고 남부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조금 전이죠. 새벽 6시 기준으로 지금 비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첫 장마의 영향으로 지금은 인천과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되며 거센 비 때문에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0시 30분에는 강화, 새벽 4시부터는 서해 5도와 옹진 지역에 각각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 포천, 동두천 같은 경기 북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새벽 5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경기도 고양과 파주는 새벽 0시 30분부터, 경기도 연천은 새벽 1시 1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입니다. 저희 YTN 재난보도 시스템으로 지금 이 시각 비가 집중되고 있는 인천과 경기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지금 보시는 모습 인천 수도권 제1순환선 동양동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차량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뿌연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헤드라이트 불빛이 노면에 비치는 모습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일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화면상으로 봤을 때도 선명하게 차량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뿌열 정도로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길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출근길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대교 인근입니다. 양쪽의 차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비가 집중이 되면서 화면이 지금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속도를 평소 때보다 더 줄이시고요. 무엇보다 앞을 잘 보시면서 안전운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당국이 호우특보 상황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보면 호우특보가 발령 중일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또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에는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곡, 하천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를 보러 나가지 않아야 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경우엔 경보 발령이 없더라도 징후를 파악한 경우 스스로 대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보를 보신 것처럼 장맛비 점차 확대돼서 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큰 비가 내릴 때는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에다 침수 위험 건물이란 낙인 효과, 사전에 설치했을 때 입주민들의 민원 등이 물막이판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3년 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쏟아지는 폭우로 주차장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차를 빼러 내려왔던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빗물을 가로막을 물막이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장마철 100m 떨어진 강이 범람했을 경우를 가정해 실제 아파트 주차장에 가림막을 설치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10분이 채 되지 않아 기둥을 설치하고 1m 높이 물막이판을 세웠습니다. 수조 안에는 물이 50cm 높이로 차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물막이판 덕분에 지하주차장 안으로 새는 물은 거의 없습니다. 물막이 효과는 크지만 설치율은 미미합니다. 현행법상 침수 위험이 있더라도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건축물이 아니라면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데 대규모 점포나 병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살펴보니 물막이판을 설치한 경우는 4.52%로 5%도 안 됐습니다. 자동식 물막이판은 억대, 수동식이더라도 1,000만 원이 넘는 설치 비용이 문제. 더구나 침수 위험 건물이라는 낙인 효과도 설치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막이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는데요. 침수 건물로 인식되어서 건물주는 건물의 가격이 하락할 걸 우려해서 물막이판 작동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비가 얼마나 왔을 때 작동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는 데다가 비가 오기 전 설치했다가 자칫 입주민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뭐 방선원이라든가 뭐 공고문을 붙이는 여쭤보고 주민이 관리실에다가 그러고서 해결을 했으면 뭐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빈발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세심한 지원과 지침 마련으로 침수 예방 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100만 원을 초과해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01만 9,166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이 1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명품 화장품을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죠. 그냥 믿고 사면 안 되겠습니다. 이른바 짝퉁 화장품 수만 개가 시중에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미백 등 피부 개선 효과는 거의 없는 맹물이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컨테이너 안에서 수상한 상자 수십 개를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유명 해외 브랜드 화장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42살 A씨 등 4명이 화장품 도매업자나 홈쇼핑 협력업체 등에 넘기려다가 압수된 이른바 짝퉁 화장품들입니다. 용기 모양과 라벨, 포장 등이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효능은 어떤지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품에 들어있어야 할 미백을 위한 핵심 원료 나이아신 아마이드 함량이 0%로 나왔습니다. 피부 개선 효과가 없는 맹물인 셈입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압수물 이외에도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1년 사이 4만 1천여 개 59억 원어치를 이미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효과 없는 짝퉁 화장품들은 정품의 3분의 1 가격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판매 장부를 통해 최초 공급책 일당이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짝퉁 화장품 4만 1천여 점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허청은 A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허청은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판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공식화됐습니다. 역시 핵심 내용은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스타트경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 주시겠습니까? 제가 원래 추격이라는 단어를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긴 한데 예, 안 좋아하시죠? 예. 지금 올해 성장률이 0%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60년 이후로 지금 네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예. 상당히 추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현 정부에 아부한 건 아니지만 90점 예. 이상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세부 내용을 좀 볼까요? 아무래도 경기 진작이라든지 소비 확대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1차 우리 추경이 한 13조 8천억 정도 됐고 예. 이번에 이제 2차로 추가로 20조 원 정도가 더 해서 이제 한 30조 약간 넘는 수준인데 1차 추경을 할 때는 이제 그때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기 대응용 추경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이제 소비 쪽에 많이 좀 보강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2차까지 했을 때는 완벽한 경기 대응용 추경이다. 경기 대응이라고 한다면 수출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소비하고 투자,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정부 재원을 지출을 한다. 그런 추경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결국에 핵심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아닐까 싶은데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런 걸로 이제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비 진작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절묘하게 1차, 2차로 나누면서 네. 보편과 그다음에 선택, 선별적인 지급의 그 어떻게 보면 양쪽의 진영 논리를 교묘하게 잘 피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1인당 나오는 얘기는 최소한 25만 원, 그리고 많게는 5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넘게까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비 쪽은 투자나 수출보다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러니까 네.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경기 진작 효과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파트라서 소비 쪽의 비중이 높다는 거 이번 추경에서 그러면은 경기 진작 효과는 상당히 좀 높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 진작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자,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죠. 지역사랑 상품권. 이 발행에는 6천억 원 추가로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거는 실제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돈이 옮겨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니까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뉴스로 많이 접했던 그런 이슈가 있죠. 이걸 이제 현금화하고 할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래도 1차적인 효과는 해당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생각이 돼서 부작용은 조금 있겠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비탄감에도 이번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정부표의 배드뱅크 윤곽이 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배드뱅크라는 거는 이제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기구인데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렇죠. 하는 거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니 캠코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다가 이런 배드뱅크를 설립을 하고, 근데 명칭은 배드뱅크는 아닙니다. 그럴듯한 명칭을 대겠는데
거기서 정부가 4천억 원을 대고요. 예. 이번에 발표하면서 약간 정부가 말끝을 흐렸는데 금융권에서 추가로 4천억 원을 해서 총 8천억 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금융권하고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간에서도 4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이제 5천만 원 이하 담보가 없는 개인의 채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7년 이상 연체가 된 거. 여기에 한해서 완벽하게 100%를 소각을 하든가 아니면 상환 능력이 조금 있다면 한 80%까지 소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0년 분할 상환을 하든가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예. 대상 인원은 정부가 추정하기로는 한 113만 명 정도, 금액으로는 한 16조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논란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또 은행권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냐,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들은 그럼 대체 뭐가 되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은행권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돈 장사를 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사회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은행도 CSR, 사회적인 책무를 좀 다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여론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이제 도덕적 해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과거에 소상공인 뭐 그런 채무탕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도 분명히 그런 이제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만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상당히 좀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재정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차 때 대비보다 지금 0.6%포인트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지금 증가했고 49%에 육박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이 49%라는 수치가 체감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라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는 정부 채무입니다. 개인들 채무가 아니고. 이게 선진국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120% 정도 되고 일본이 한 240%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 그다음에 일본은 엔화, 미국은 달러화, 그리고 뭐 선진국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고 유로화. 그런 나라들은 그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을 바깥에다 팔 수가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원화 표시 채권을 바깥에다 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진국의 기준 70에서 80%가 우리 기준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낮아야 되는데 지금 50% 정도면 사실은 높은 편 아닌 여유는 좀 있고요.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정부가 좀 이전 정부와는 틀린 게 좀 확장 재정의 기조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경제 성장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뭐 한 3%, 4%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채무비는 50%를 아마 임기 중에 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체를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채무비 이렇게 올라갔으면 쓸 때 제대로 쓰자. 그러면은 경기 진작 효과 있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채무 비율이 나중에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얼마 쓰냐 이런 것보다는 얼마 제대로 쓰냐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건 또 이건 있어요. 이번 추경이 30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10조 원은 뭐 세수 부족을 메우는 거니까 20조 원이 시장에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논리긴 한데 만약에 이제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뭐랄까 버블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분명히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경제는 침체 국면, 리세션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리세션이라는 거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뛰려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조 원 정도 풀리는 거 가지고는 수요를 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물가 자극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서울 아파트값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지금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 저희가 사전에도 좀 보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다음 달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또 금리 인하 추세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더라도 너무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그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불장이 이제 시작됐다. 예.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이게 정확히 그 경로가 있거든요. 강남, 그다음에 마용성, 서울 주변, 그다음에 서울 주변에 좀 일부 매각 도시 이렇게 좀 번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말씀하신 이제 7월에 DSR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로는 이게 돈을 빌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그게 절대 변수는 아닙니다. 뭐 돈이 그 이자가 싸면은 금리 뭐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겠지만 지금 DSR이 시행되고 그거보다는 그 돈을 빌린 다음에 자기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을 하려면 일정 정도 소득이 받쳐줘야 됩니다. 즉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아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 되는 건데 지금 여건으로는 그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이 크게 뭐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뭐 은행의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가는 머니무브 현상도 관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잘 대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이 중동 상황이 갈수록 뭐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최근에 좀 오르는 추세인데 더 가면은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일부 기관에서는 뭐 배럴당 $100 이상, 뭐 국내 기관도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100 안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수급 상황에서 보면 공급이 여전히 좀 많습니다. 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새벽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2주 시한을 줬죠. 한 2주 내에 결정해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잘 안 되고 미국 내에서 시위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화가 많죠. 그래서 엉뚱하게 좀 이란으로 타겟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저게 전쟁이 확산이 되려면 사실은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중간에 나라들이 있으니까. 미국이 과거에 뭐 이라크전이나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처럼 지금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지금 재정수지 적자가 어마어마한데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이스라엘이 맞춰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 처음에 강하게 때리고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겠다. 다만 중동 정세라는 게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섞인 부분도 있고 정말 저게 이제 뭐 바깥에서 보고서를 내신 그런 기관들의 시나리오처럼 말도 못하게 확전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여건만 딱 놓고 보면 $100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직접 공격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미국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긴 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지 사실 이제 정세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업가죠. 기업가는 전쟁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먼저 상대편이 자기를 엄청 자극해서 먼저 성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 확전의 가능성은 뭐 지금처럼 미사일, 전투기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원 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곳곳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천 지역에는 어제 저녁부터 이미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산사태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곳곳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고요.
특히 보라색과 붉은색의 매우 강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 경기 북부와 인천에는 호우경보가, 서울과 영서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구름은 점차 호남 내륙과 영남 지방까지 확대하면서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지방에 최고 120에서 150mm, 영남과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4.5도, 청주는 26.6도로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5도, 전주와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